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상담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황미옥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생법률쇼 접수된 상담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내 땅이야. 남편의 과거. 빚 독촉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성희롱 당했는데 타지 발령까지 이렇게 오늘 4가지 상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잠시 후 황미옥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떠한 해결책이 제시되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법과 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양한 코너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오늘 수요일에는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을들이 알아야 하는 법 을지로. 오늘은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인생에서 결코 없으면 좋을 일이죠. 그러니까 없으면 가장 좋은 일이지만 가끔은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일, 바로 고소입니다. 네. 어떻게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경찰 조사를 위한 경찰 출석 시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맞아요. 사실은 살면서 뭐 고소를 당하거나 아니면 고소를 하는 일이 없으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우선 고소를 당한 경우에 고소당한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나요? 예, 별탈 없이 일상생활을 잘 지내다가 누군가가 나를 고소했다, 내가 고소를 당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누구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놀란 마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감정만 앞서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 만약 자신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면 일단 이에 대해서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먼저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었다면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경찰로부터 전화가 오게 됩니다. 혹은 출석하십시오라는 내용의 출석 통지서를 서류로 받으시게 됩니다. 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자신이 고소당한 이유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자신이 아무런 죄가 없다면 경찰서에 출석을 하셔서 조사를 받으셔야겠죠. 조사를 받으면서 지금 문제된 고소 사실 당시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고소인과의 관계는 어떤지, 내가 나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하면 뜻하시는 바대로 혐의를 벗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의심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말부터 꼬이기가 우선이죠.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성급하게 대처하는 것이 대다수인데요. 이럴 때는 자칫하면 신병의 위험이 있을 수 있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구속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경찰에 출석하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심리적인 좀 부담,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경찰 출석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내가 고소를 당했다는 것도 굉장히 불쾌한데 경찰서 출석까지 해야 되는가,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 출석 요구는 연락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신분인지 어떠한 지위인지에 따라서 그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고소를 당한 피의자 신분입니다. 범죄에 연루되어서 경찰 출석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누군가의 고소 고발로 인해서 내가 가해자가 돼버렸습니다. 즉 꼭 가해자인 건 아니지만 가해자 지위, 즉 범죄 혐의를 받는 피해자 지위에 있다라는 건데요. 경찰에서는 일단 고소고발장이 경찰서로 접수가 되면은 무조건 곧 수사를 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네. 혐의를 의심받는 피의자에게 출석하십시오라는 출석 요구의 통보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출석 요구의 통보를 받은 고소를 당한 나는 출석 날짜를 명시한 출석 요구서, 즉 출석 요구 통지서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경찰 측과 출석 일정에 대해서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조율을 해서 언제쯤 출석하겠다, 혹은 변호인을 대동하여서 출석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자칫 내가 경찰로 출석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앞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두려워서 출석을 회피한다거나 도망가시려고 한다거나, 혹은 난 내가 왜 의심을 받는지 모르겠다, 나는 무고한 사람이다라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실 경우에는 자칫하면은 체포 등등의 절차로 나아가실 수가 있으니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경찰 측과 명시한 날짜가 있다면, 서로 정한 날짜가 있다면 반드시 그 날짜에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경찰 출석을 요구받으신다면은 심리적 위축감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미루시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구속 수사 원칙이 자칫 구속 수사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 가뜩이나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데 이로 인해서 구속 수사까지 개시가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 더더욱 위축된 그 상태의 조사를 받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첫 조사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 조사의 첫 조사가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뜻하지 않게 갑자기 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져 버리면은 첫 조사를 완전 망쳐버리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죠. 그래서 따라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처음으로 고지받으시는 것은 진술 거부권 고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도 고지를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고지를 받게 되었다면은 자칫 내가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게 되었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저는 변호인을 선임한 상황에서 조사를 받겠습니다 라고 밝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밝히게 되면은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게 되는 거고, 그럼 그 즉시 경찰은 조사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혐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신문 참여 과정을 보장을 하도록 형사소송 규칙이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경우는 내가 피의자의 신분으로서 어쨌든 조사를 받는 그런 상황인데, 간혹 가다 보면 참고인 신분으로 이렇게 출석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참고인 신분으로 내가 경찰에 출석하라라고 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다를까요? 예, 참고인이란 말 자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참고인은 재판으로 따지면 증인입니다. 문제되는 범죄 사실을 목격하거나 들었거나 혹은 어찌어찌하여서 체험하게 된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사람의 진술도 필요합니다.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를 제외하고 해당 사건에 관해서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우리는 참고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넓게 보면 증인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법정에서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라면, 참고인은 법원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목격한 내용, 체험했던 내용을 진술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좀 전에는 피해자 지위에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응해야 되는지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는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지위에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응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참고인 선정은 범죄 수사 규칙에 따라서 사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피의자 이외의 관계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는 되도록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사건 수사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속한 것으로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들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을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은 전화 수사보다는 소환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또한 이 때문에 현행법상 참고인이 경찰 조사에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체포, 구속, 운운했던 피의자와는 사뭇 다른 규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진술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참고인의 자유의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에 참고인의 진술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참고인이 범죄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분명 명백하다고 간주되는 경우라면은 증인신문을 따로 판사에게 청구를 할 수도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참고인 지위와는 좀 다르죠. 판사의 증인으로 채택 결정이 있었다면 이때는 반드시 소환을 해야 되고 만약에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증인 소환장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한다. 이때는 판사의 과태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니까 이것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한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참고인으로서 즉 제3자로서 출석을 했는데 한참 조사를 하다 보니 이 사람도 죄를 했네 라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피의자에게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되지만 참고인에게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반면에 오히려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출석 전에 미리 고소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확실히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피의자 조사로 전환된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내가 처음에 참고인으로 알고 갔다가 갑자기 피의자로 전환이 되는 그런 경우라면 굉장히 좀 공포스럽다라든지 뭔가 이제 당황하게 되실 것 같은데 다시 이제 고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만약 내가 피의자 신분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그러면 좀 어떻게 진술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고소를 당했을 때 일단 고소장을 받았다면 고소장의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과거에는 그냥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내가 무슨 사실로 고소를 당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구두로만 알고 그냥 이렇게 무방비로 간다거나 아니면 그 이야기하는 걸 토대로 해서 막 준비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 많았는데 요즘에는 고소장을 미리 확인하시는 경우가 있죠. 물론 고소장을 어디까지 보여줄지는 담당 수사관의 재량입니다만은 어쨌든 고소장을 받았다면 고소에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먼저 고소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고소 내용 중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 사실이 아닌 부분을 갈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셔야 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애매한데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최악이고요. 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은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분명히 진술을 하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그렇다거나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조사는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답변이 이후 질문에서 다르게 답변되어 버린다면 굉장히 신빙성에서 안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으니 그렇죠. 잘 생각하시고 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소를 당했을 때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즉 범죄 성립 요건입니다. 무턱대고 내가 유죄니까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고소가 되긴 됐는데 잠깐만 이게 죄가 되는 거야? 즉 범죄 성립 요건이 되는지를 잘 검토해 봐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되냐면은 고소를 당한 본인이 가장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가 남을 속였다. 그리고 속여서 금전적인 이익을 편취했다. 이런 것이 크게 두 가지 요건인데 속인 적이 없다거나 속였다 하더라도 어떤 금전적 편취가 없었다면 이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죠. 잘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과연 사기죄를 고소를 당했다면 그에 해당하는지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꼼꼼하게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에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바를 정하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고요. 이 과정에서 결백을 주장할 때는 변호인의 도움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사를 받을 때 혹시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출석 통지서를 받거나 혹은 출석 요구를 받아서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주의하셔야 될 것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은 반드시 강조하셔야 되고요. 불리하거나 불확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로 반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자신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진술을 번복하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만 들으면 쉽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조사를 계속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타인에게 질문하는 것은 쉽지만 질문을 받아서 지속적인 답을 하는 것은 굉장히 곤혹스럽고 어려운 일인데요. 피해자 조사가 끝나고 나면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조서 작성 과정에서도 자신이 진술하는 것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건지 혹은 자신의 진술이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프레임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지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정말 살아가면서 겪지 않으면 가장 좋기는 하겠지만 혹시나라도 내가 고소를 당하는 일이 이제 발생했을 때 오늘 을지로에서 이야기한 내용들 잘 기억하셨다가요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을들이 알아야 하는 법 을지로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료 법률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들리시나요? 저희가 지금 오디오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전화 연결을 다시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연결을 다시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약간 소음이 있어서 안 들렸는데 다시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SNS 상담으로 넘어가서 SNS 상담을 하나 하고 전화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바로 전화 연결이 된다면 네, 지금 SNS 상담 먼저 저희가 하나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남편과는 3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3년의 연애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 대해 많은 걸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의 끔찍한 과거를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을 초대해 집들이를 했는데요. 남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남편이 학창시절 학교폭력과 성범죄의 가해자였고 또 소년원까지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3년이나 연애를 하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고 결혼하는 게 너무 억울했고 성범죄 전력이 있는 남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이 결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연애 과정에서 남편이 전과 사실을 얘기를 했다면 사실은 나는 결혼을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을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 기회 자체를 좀 빼앗긴 게 억울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 알고 보니까 남편이 성범죄도 저질렀고 소년원도 다녀왔고 이런 사실을 결혼 후에 알게 됐다면 혼인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부터 먼저 볼게요. 네. 민법 제816조 제1, 3호에서는 사기로 인한 혼인인 경우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안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남편의 끔찍한 과거를 알게 되었다. 네. 예전에는 듣지 못했지만 알고 봤더니 남편이 과거에 소년원 다녀온 전과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만저만 학창시절에 학교폭력을 자행했던 부분도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다. 나는 속았다. 사기를 당한 결혼이다. 이런 취지니까 지금 문제되는 것이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가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기라는 것은 어떤 거냐? 우리 보통 뭐 일상적으로 사기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잘 하는데 네. 혼인 취소에서 이야기하는 사기는 조금은 다릅니다. 사기로 인한 혼인이라는 것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 당사자를 상대로 해서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상태로 결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속았고 속은 상태에서 결혼한 게 맞다면 혼인 취소가 가능하죠. 그럼 아무거나 다 속으면 다 취소가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판례는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을 경우에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혼인의 본질적 내용은 뭐냐? 늘 판례에 관한 이야기는 들어봐 보면은 듣긴 했지만 그것이 뭔지 잘 모르겠는 찝찝한 마음이 있죠. 그럼 혼인의 본질적 내용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예를 들면은
그 서로 부부 당사자가 있는데 한쪽이 상대방에게 학력을 속였다거나 아니면 가족상이나 집안 내력, 경제력 등등의 혼인을 결정할지 말지에 대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이는 점들을 속였다면은 이것에 대해선 기망이라고 보고 혼인 취소할 수 있는 사유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사안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의 과거의 소년원 전과를 속였고 학창시절에 학교폭력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고 지금 아내는 굉장한 충격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유사한 사례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있고 실제로 1년 8개월 정도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니까 별거 아니다, 민사적인 문제다라고 속여서 결국 아내가 혼인 취소 소송까지 이른 사건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가정법원은 분명한 혼인 취소 사유가 맞다라고 취소를 인정해 준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충분히 가지고 와서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런 판례를 감안한다면 과거의 이러한 과거 이력들을 속인 점은 어느 정도 혼인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전과 기록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황인데, 특히 소년원에 갔다 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소년원에 갔다 온 기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사자가 말하지 않으면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사실이 맞을까요? 그 전과라는 말을 우리가 좀 많이 하죠. 네. 그 시쳇말로 뭐 호적에 빨간 줄 끼었다, 뭐 신분증에 빨간 줄 그어졌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 다른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그 전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옛날에 잘못했던 이력을 이야기하는데 개인의 범죄 경력 이력, 범죄 경력 조회 해보서라든지 아니면 수사 경력 조회 해보서를 확인을 해보면은 안타깝게도 과거에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던 것과 또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뭐 예를 들면 집행유예 전과와 똑같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시 판단할 수 있는 뭐 구속 취소 사유가 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개인이 그런 범죄 경력 조회서 아니면 수사 경력 조회서를 떼봤을 때 그런 내역은 남아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과거에 소년원 보호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앞으로 불리한 처분으로 판단되진 않습니다. 다만 혹시 상습성이 있냐라고 판단할 때에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소년원 송치라면 그때 당시에도 어쨌든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이 됐을 것이고 중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혼인 취소를 내가 요구하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기간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은 없을까요? 그렇죠. 그 민법에서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다만 다른 일반적인 취소에 비해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굉장히 짧게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 혼인을 했다면 일단 부부관계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걸 다시 돌이킨다는 것이 신분관계의 신분관계의 안정을 파기하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굉장히 짧게, 즉 혼인 취소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거나 혹은 혼인 성립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상황이 이렇다면은 빨리 결정하셔야 됩니다. 고민하다 보면 얼른 기가 지나버리거든요. 따라서 고민해 보시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취소해야겠다 하면 얼른 취소의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혼인 취소가 되면 혼인 신고를 했던 그 사실도 아예 없어지게 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맹점인데요. 혼인 취소라고 하면 일반적인 취소와 같이 애초에 혼인 신고한 이력도 다 지워진다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법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혼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결과가 도래돼 버리는데요. 아마 추정컨대 그 혼인 도중에 출생한 자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다시 소급표를 인정하지는 않는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요점은 혼인의 취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왕의 혼인 사실이 사라진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상담자분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 혼인을 취소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위자료를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예, 혼인 취소가 되었고 그리고 취소 사유를 제공한, 즉 예를 들면 사기에 의한 혼인을 했던 기망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됩니다. 네. 배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상 고통이 그렇죠. 있는데 속인 당사자는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께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척기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기간이 네. 굉장히 짧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기간 놓치시기보다는 빠르게 길을 정하시는 게 특히 혼인 취소에서는 필요합니다. 네, 우리 상담자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1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저희는 바로 다음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희가 이제 땅을 매입을 했는데요. 네, 먼저 땅 주인이 네, 옆에 사람한테 여기 수중 모다하고 전봇대가 있는데 그걸 사용 승낙서를 써줬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먼저 주인한테 그거는 뭐 관계가 있지, 저희하고도 관계가 있나 한번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어떤 상황이신지 대략적으로 이해가 됐고요. 제 옆에 황미옥 변호사님 함께 듣고 계셨습니다. 변호사님과 자세하게 말씀 나눠보실게요.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들리십니까? 예, 예. 예,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분 한 번만 좀 체크할게요. 땅을 저희가 매수하셨어요. 매입을 했는데요. 예. 먼저 전부- 땅 주인하고. 네, 예. 근데 이제 먼저 땅 주인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물 판거하고, 우물, 예. 우물 판거하고 전봇대가 있더라고요. 예. 사용 승낙서를 써줬어요. 먼저 땅 주인이.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예. 먼저 지나고 관계지 저희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나 한번. 그렇죠. 그럼 전봇대와 우물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예, 예. 그 상담자분이 땅을 매수하신 것이 언제쯤이신가요? 2006년도인가 7년도가 돼요. 근데 최근에서야 그 전봇대 사용자와 우물을 사용하는 분이 나 이거 사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문제를 삼으셨나 봐요. 예, 아직 먼저 좀 알긴 알았는데 이제 확실히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문자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요. 그 전 소유주로부터 땅을 매수하신 건 맞는데 예. 뭐 전봇대나 우물에 대해서 무슨 지상권 설정한다거나 뭐 다른 지역권 이런 설정까지는 지금 안 보이는 걸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매수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담자분이 땅을 매수했는데 전봇대나 아니면 우물이 있는 상태를 그대로 용인한 채로 매수한 것인지 아니면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매수를 한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소유주와 상담자분 사이에 그 전소유주가 지금 사용 승낙서를 써줬지 않습니까? 그런 의무까지도 매수인이 이걸 승계한다고 볼지 그렇지 않다고 볼지는 결국 상황이 중요해 보이거든요. 상담자분이 토지를 매수하실 때 전봇대나 우물이 있는 것을 못 보셨나요? 봤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전 주인과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전 주인하고 이제 그건 없고 그거는 상의는 없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옆에 예.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먼저 땅 주인한테 그거를 아마 사용 생각서를 쓰게끔 갖다 주고 계약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전 주인과의 계약을 한 걸 가지고 지금의 소유주에게 주장을 할 수는 없어요. 채권적 관계이기 때문에 주장을 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전 소유주와 상담자분 사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토지 사용을 승낙해야 될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즉 나도 이제 이 토지를 매수하지만
전봇대나 우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땅값을 조금 저렴하게 책정했다든지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면은 자칫하면 전 소유주가 부담하는 토지 사용 승낙의 의무도 상담자분이 그대로 승계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어떻게 약정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거 부분에서는 아마 그게 없었습니다, 그게. 아무런 이야기 없으셨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은 일단 소유주이시니까 예.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벌써 10년이 넘어버렸네요. 시간이 더 흐르기 2008년 때 썼더라고요. 2008년대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썼다고요? 예, 예. 그럼 상담자분이 토지를 매수하신 것은 2006년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전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2006년도에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에, 즉 전 소유주가 토지주일 때 당시에 토지 사용 승낙을 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예, 예. 그렇다고 하면은 2008년도는 전 소유주는 이 땅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이미 상담자분에게 토지를 다 매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땅 주인도 아닌 전 소유주가 2008년도에 땅 써도 됩니다라고 토지 사용 승낙하신 건 이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 승낙을 허가한 거기 때문에 그 승낙 허가 자체가 무효이고 상담자분은 그런 승낙에 임해야 될 의무가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럼 권리 주장을 저희가 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상황이 이제 듣다 보니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소유주가 본인에게 아무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효인 사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근데 상담 2008년도 지나서 만약에 했으면은요. 어떤 걸 했다는 의미신가요? 2008년도 넘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매수를 했다고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담자분이 전 소유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승계를 했는지 아니면 승계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중요한 이야기로 다시 처음에 상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구나. 등기를 언제 하셨습니까? 그건 좀 매매한 건 좀 봐야 되는데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요. 토지 사용 승낙서, 승낙 허가서 작성된 시점보다 먼저 등기되어 있다면은 그 부분은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토지 사용 승낙 허가서 작성된 것보다 후일에 등기가 되셨다면은 내가 매도인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 의무를 승계하였는지 하지 않았다고 볼지 뭐 그런 재반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되실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전후가 이제 다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되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상담 전화 주셔서 고마웠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듣다 보니까 사실은 땅을 내가 매수한 이후에 이렇게 사용 승낙을 해준 것으로 지금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좀 없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보통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다행스럽게도 상담자분이 토지를 매수한 이후에 전 소유주가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서 마음대로 토지 사용 승낙 허가서를 써줬다. 이건 의미 없죠.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도 없는 사람이 그냥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고 다니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근데 반대로 그 상담자분이 매수를 하기 전에 전 소유주가 땅 주인일 당시에 썼던 거라면은 상담자분이 그런 승낙의 의무를 승계하는지 혹은 승계하지 않은지가 중요합니다. 보통은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단순 주장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다가 본권 토지는 토지 지상에 뭐 전봇대와 우물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서 사용을 승낙하는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주변 토지 시세에 비해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싸게 샀다거나 이런 사정에 따라서 승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50대 직장인입니다. 10여 년 전 개인 사업을 하면서 지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8,500만 원 정도를 빌렸는데 2015년에 사업을 정리하면서 3,500은 상환하고 5,000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5천이 남은 상태에서도 매월 50만 원씩 2017년 봄까지 이자를 주고 있었는데 빚이 빚을 낳는 꼴이 되다 보니 제2금융까지 이용하게 되는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1,500만 원을 갚고 남은 빚이 3,500입니다. 5천 정도 빚이 남았을 때 집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상태고요. 아이들은 커가고 돈은 점점 드는데 이 빚이 너무 많고 이자에다 다른 빚까지 겹쳐 생활하기가 너무 버거워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부터 회생 절차 개시로 현재 상환 중입니다. 5년 상환이라 현재 절반 정도 진행 상황이고요. 그 지인에겐 그동안 이자 명목으로 3천만 원 이상을 줬고 회생을 진행하면서도 계속 상환을 요구해 2년간 10만 원씩도 줬습니다. 회생 진행에서 이 지인에게는 600 정도 상환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고요.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메시지로 상환을 요구하고 회생 절차를 다 무시하고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지인의 빚 독촉에 하루하루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지내려니 호흡곤란으로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갑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은 뭐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너무 이제 힘든 상황이고 나는 개인 회생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인이다 보니까 집도 알고 뭐 이렇게 다 알다 보니까 막 이렇게 찾아오겠다라고 연락도 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회생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개인회생 제도가 과연 뭘까요? 예, 개인회생 절차라는 것은 딱 들어보셔도 채무가 너무 과다한 상태구나, 채무의 늪에 빠졌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으로 혹은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때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그다음에 채권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된 절차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전체 채무를 도저히 갚기는 어려우니 장래에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라면은 조금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다 탕감할 수 있도록 면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가 바로 개인회생인데요. 바로 이것은 성실하지만 불운했던 채무자를 다시 한번 구제하고자 하는 사회적 결단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절차를 결코 좋아할 만한 채권자는 없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채권의 비율이 100%라고 치면 그 중에서 면제받는 비율이 못해도 80%는 면제가 되고 변제율이 20%도 채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채권자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불쾌해하고 당황하다 보니 사안과 같은 이런 불법 추심 절차까지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불법 추심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채권자도 알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게 개인 회생이 개시가 돼서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텐데도 빚 독촉을 개인적인 연락처를 알다 보니까 전화하고 찾아가겠다라고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개인회생 절차 자체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 3개월 정도면은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보정사항이 좀 많다거나 여러 가지 좀 첨부해야 될 게 많고 설명해야 될 게 많다면은 점점 길어지기는 하는데요. 길어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회생 절차 도중에 미리 금지 명령을 신청해서 받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즉 회생 절차 도중에 금지 명령을 받는 경우도 있고 혹은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가지 모두 반드시 중요한 것은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채무자에게 추심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보면 상당히 변제가 많이 된 걸로 보이고 지금 절반 정도 변제가 진행된 것으로 보여서 이미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은 내려졌고 상환 절차도 절반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이라고 하면은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추심을 하는 것은 금지되는 것이죠. 따라서 채무자가 빚 독촉으로부터 해방되는 줄 알고 개인회생 절차를 했는데 도저히 억울해서 안 되겠어. 어떻게 80%나 혹은 90%나 탕감이 될 수가 있어라면서 이 사안처럼 개별적으로 추가로 추심을 요구하고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금지된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것은 법에 대해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그 외에 이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추심 행위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금지 명령 또는 개인위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 금지되는 것은 모든 독촉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안에서 보면은 이자 명목으로 3천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계속적으로 상환을 요구하고 또 별도로 또 전화하고 메시지 보내고 이러는 건데 이거 다 금지되는 내용이고요. 네. 이와는 별도로 당연히 압류 행위도 금지되고 경매 행위도 금지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모든 독촉과 추심 행위는 금지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상담자분께서 개인 회생이 진행 중이고 그런데도 비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벌을 받는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예, 분명히 회생 절차가 개시되고 있고 한창 상환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더 이상 추심하시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촉 절차를 이렇게 계속하는 것은 이건 엄밀한 불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형사 고소도 가능하고요. 뭐 만약에 그 정도가 과다하다, 예를 들면 야간에도 계속 찾아간다거나 하는 경우에 자칫하면 실형 정도도 가능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께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마 그 개인 회생 절차로 넘어감으로써 채권이 상당 부분 감액된 것이 좀 미안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도의적으로 미안하고 아무래도 또 빚진 사람 입장이니까 할 말도 없고 해서 개인 회생 절차와는 별도로 변제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결코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의적인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 채권자 말고 여러 명의 채권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채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고 편파 변제라고도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 것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딸려가면서 변제하기보다는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소입이 좀 더 늘어났기 때문에 5년 전에 회생 개시 결정 받았던 그 변제 계획안보다 좀 더 변제 계획안보다 좀 더 변제할 수 있을 만큼 사정이 좀 트였다라고 하면 변제 계획안을 좀 더 수정해서 더 늘려서 변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법이 허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개인회생 절차 중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절차를 통해서 법적으로 좀 풀어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사연을 올립니다. 저는 얼마 전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습니다. 상사는 회사에서 직급이 높은 분이라 그런지 가벼운 징계를 받는 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회 부적응자의 눈치 없는 인간으로 낙인이 찍힌 채로 회사 생활을 겨우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에게 다른 지역 사무실로 출근을 지시했고 이제는 퇴사까지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왜 피해자가 이렇게 당해야 하는지 정말 억울한 마음뿐입니다. 이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일단 회사에서 일어난 성추행 관련 사안인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좀 더 정확히 하면 성희롱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성추행, 강제추행 사건들을 보면은 뭐 피해자분들이 앉자마자 성희롱 피해를 당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인데 법은 조금 구별을 하고 있죠. 제가 좀 거칠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터치를 하게 되면 추행이고 앞에서 성적인 언동을 하게 되면 이건 성희롱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제가 그냥 러프하게 정리해드린 거고 성희롱의 개념은 여러 가지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인권위원회법도 규정을 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양성평등기본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희롱이라는 것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를 이용해서 성적 언동 등을 해서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준다거나 혐오감을 주는 정도의 언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해서 불응한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물론 성희롱에 포함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성희롱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법령에서 다양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미흡한 부분은 있죠. 예를 들면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즉 서로 간에 아무런 업무적 지위가 없는 사이에서 앞에서 성적 언동을 한다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성적인 희롱하는 행위를 한다면은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좀 처벌에 흠결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직장 내에서 일어난 경우라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금지되는 행위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회사가 이 피해자인 상담자분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피해자인 상담자분은 어디에 좀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예, 그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좀 특이한 특이한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희롱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일단 사업주에게 이야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업주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 차원에서 해당 가해자에게, 성희롱 가해자가 어떤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처우를 시정을 할 주체가 바로 사업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주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걸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팔짱 끼고 있다, 아니면 계속 미루고 있다, 당장 조사부터 해야 되는데 조사도 안 하고 있다, 이러면 피해자는 어디 가서 이야기하냐면 노동위원회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만약에 차별적 처우를 시정해야 될 사업주가 아무것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다 시정을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이제 지금 변호사님께서 노동위원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사업주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다르게 노동위원회에 뭔가 구제 신청을 한다고 한다면 달라지는 게 좀 있을까요? 노동위원회는 아무래도 근로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중립적인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절차를 진행을 하겠죠. 첫 번째로는 일단 조사신문 등을 거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신문을 거친 결과 실제로 성희롱적 사안이 발생했다라고 본다면은 노동위원회 측이 사업주 측에다가 차별적 처우를 중지하라, 그다음에 적절한 배상을 하라 등등의 시정명령을 직접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까지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가태료까지도 부과가 될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 상담자분이 가장 원하는 거는 내가 이제 있던 원래 자리로 좀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노동위원회 측이 조사신문 절차를 시작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해당 피해 근로자에게는 더 이상은 가해자와 같이 있지 않도록 좀 떨어져 있도록 직제를 좀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피해자분은 일단은 가해자와 분리되는 조치를 가장 원하실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분리는 되긴 되는데 종전의 일을 계속하고 싶다면 가해자 본인을 다른 곳으로 전보 발령 조치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안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를 다른 지역으로 출근하라고 지시를 했고, 심지어 퇴사의 압박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이야말로 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 금지에 바로 저촉된다고 보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성희롱의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당 피해자에게 뭐 임금에서 차별을 둔다거나, 혹은 임금 외에 금품에서의 차별을 둔다거나, 혹은 교육, 배치, 승진 등에서 차별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즉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안처럼 멀리 지방으로 보낸다거나 퇴사의 압박을 보낸다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것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 삼을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2차 피해를 당할 것이 좀 우려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조치들을 좀 취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성희롱에 대해서 2차 피해가 이어진다면 이제 더 이상 사업주 차원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 노동청 등등의 직접적인 권리 구제 절차를 취하시는 게 맞다고 보이고, 만약에 단순 성희롱이 아니라 성추행으로까지 번진 사항이다, 즉 강제추행으로까지 번진 사안이라면 이거에 대한 형사 조치를, 즉 수사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께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 남녀고용평등법도 규정이 되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도 규정이 되어 있고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도 규정되어 있는데, 정작 노동 현장에서 근로 현장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퇴사할 각오를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제가 좀 어떻게 조언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좀 권리 구제를 위해서 직접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매우 어려운 상황이실 거라고 짐작이 되지만요. 그래도 우리 상담자분께서 취하실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적극적으로 취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황미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